나주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 다 가보세요. 상가 다 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다 서울로 올라와요. 혁신 아니잖아 그거. 지난해만 해도 91만 명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 중에. 깨진 창문 효과라고 그래서 빈집이 조금씩 생기면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 지역을 슬럼화하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배용우입니다. 오늘도 집값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아보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플랫폼 하고 있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미분양 상태를 좀 리치고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미분양 데이터를 보시면 23년에 이렇게 감소하던 미분양이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를 하다가 가장 최신 데이터가 24년 4월 말 데이터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1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7만 2천 세대 가까운 현재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미분양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특히 4월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문제인데 가장 많이 미분양이 지금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미분양을 지금 지역별로 한번 데이터를 좀 보시면 경기도가 현재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9,400호가 좀 넘고요. 자, 추세를 보니까 어때요? 경기도의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23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감소를 했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지금 22년처럼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좀 리스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또다시 부동산 PF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데이터를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만세대 되는데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고요. 또 어디가 미분양이 많이 늘었냐면 부산입니다. 이제 보시면 부산의 미분양이 지금 우뚝 섰습니다. 굉장히 미분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인천, 수도권에서는 인천도 미분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다시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땅만 사놓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해요. 네, 두 가지가 원인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고 또 하나 지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천 지역이라도 외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선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을 못 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기 돌아오고 구조조정 한다니까 어쨌든 분양을 해요. 그런 어떤 흐름을 볼 때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 특히 지방이라든지 외곽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덧붙이면 그 땅을 비싸게 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경쟁적으로 얘네 시행사가 사기 전에 내가 더 비싸게 산다 해가지고 어떤 땅은 심지어 2등과 1등 차이가 7배, 8배 나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런데 호황기 때 얘나 얘보다 우리 회사가 이거 빨리 해야 돼 하고 막 일단 무조건 분양만 하면 뭐 무조건 다 완판을 하니까 그냥 7배를 더 주고 산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지역을 안 가리고 그냥 아무 땅이나 사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그냥 돈 많이 주고 사놓고 지금 그게 22년에 샀던 땅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의 아무 땅이나 비싸게 산데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최고가의 아무나 비싸게 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사실 2020년과 21년에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가 계속될 줄 알고 경쟁적으로 이제 땅값을 비싸게 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하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였어요. 그때 한국의 부동산 PF가 한 8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보여주신 것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7,000호다. 네. 그때보다 적지 않느냐? 근데 지금 부동산 PF가 134조 원, 뭐 135조 원, 그리고 기타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200조 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보다 미분양 아파트는 적지만 착공을 못한 PF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업할수록 사실은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분양 통계 관련해서는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축소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분양 데이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화 된 적이 있지만 실제 미분양 물량이 현재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2.6배가 지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것들이 하반기에 부동산 PF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감히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다시 뭐 집값이 오르고 시장이 이제 들썩이잖아요. 네. 근데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해요. 근데 어쨌든 이 미분양 아파트는 해소해야 돼요. 미분양 아파트에서는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지? 양도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시중에 가격은 오른데 근데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혜택이 있어? 그러면 수요자들이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작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합리적인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막 이게 같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기 오르잖아. 그럼 저 멀리 미분양 봐봐. 의외로 싸다? 이러면서.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가리셔야 된다. 사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요. 그때 당시에 16만 5천 미분양 아파트 산 가격이요. 지금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15년 전인데.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호객 정책들이 나오면 결국 구형 아파트들은 또 누군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난 이 구형 아파트 누가 안 사줘도 이거 그냥 버리고 나 새 아파트 분양 받을래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받아주냐 이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대구 같은 경우에 이분은 정상적으로 분양받고 들어갔는데 이분은 이제 조금 할인받고 들어갔고 이분은 할인을 많이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 막 이런 경우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할인 분양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죠. 안 팔리니까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 뭐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 건설사나 시행사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 그래서 이중 가격이나 삼중 가격이 나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분양받을 때나 뭐 이렇게 이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소분양자들이 결국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방 대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뭐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주역 신도시 가보시면 상가 공실률이 30%예요. 지방은 지금 상가 공실률이라든가 특히 근저에는 뭐냐면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만 해도 91만 명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 중에. 그래서 올해는 100만 명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밑바닥이 좀 흔들리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20%가 자영업자 분들이세요.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 민생 경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게 되게 부동산에서 큰 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할 때도 상가가 분양이 잘 돼야 수익성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가 공실률이 이렇게 넘쳐나고 안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장사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20년과 21년에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금리도 받았고 이제 금리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를 사실은 건물주분들이 좀 낮춰줘야 되는데 월세를 낮춰주면은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과 여러 차례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건물주 10명 중에 9명 거의 대다수죠. 9.5명 정도는 이 월세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요. 그럼요. 왜 내 건물이 얼만데? 내 건물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옆집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데 맞아요. 왜 내 건물이 그 가격을 낮춰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내 건물이 얘가 4억에 팔리니까 나는 뭐야? 최소 3억 9천 4억 천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가 싸다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현실을 딱 말씀해 주잖아요. 현장과 그게 너무 좋은데 수치로도 정확히 나타나요. 뭐냐면 서울의 상가라든지 이런 소규모 상가 수익률이 0.9% 정도 돼요. 임대 수익률이요. 임대 수익률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건물 주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까? 금리가 3%뭐 이렇게 되는데 나 임대 수익률이 1%야? 야 이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그걸 현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을 코로나 시절에 그 건물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예금 금리가 2%도 안 되는 시절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다고요. 근데 이 저금리에서 이제는 중금리, 은행 예금 이자가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저금리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도 보면은 강남에 지금 건물이 수익률이요 2% 초중반대, 3% 초중반대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 건물들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거래가 안 될 때 가격이 왜곡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격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래가 잘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 채가 얼마에 거래됐어? 연예인이 얼마에 샀어? 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와 진짜 서울의 모든 건물이 다 꼬마 빌딩이 다 1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예를 들면 퍼나 PBR, PSR 같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지표들을 보면 내가 상장 폐지 당할 만한 종목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보다 저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런 지표 같은 걸 안 보고 하냐라는 거죠. 그냥 야 뭐가 좋대 그래?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주식은 소시민들은 뭐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완전 내 인생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인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지금 뭐 지방의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분양받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경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 슬럼화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실이 나면 슬럼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슬럼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짓기 위해서 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자산이 투입됐는데 그게 무용지물 되면 되게 힘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약간 그 깨진 창문 효과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창문을 깨트리고 놓으면 아이들이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막 이렇게 피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런 슬럼화 다는 곳이 빈집이 조금씩 생기면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 지역을 슬럼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 외국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슬럼화 되면은 이제 점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점점 더 인구도 빠지고 일자리도 빠지고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서울은 좋고 나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구 감소와 문제와 더불어서 지방은 이제 끝났고 뭐 수도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첫째 인구, 둘째 일자리잖아요. 인구와 일자리 데이터를 보면 완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이제 일자리 지난 1년 동안의 일자리 데이터인데요. 네. 자, 보시면 울산이 1등이고요. 그다음 충남, 경남, 세종, 경북, 수도권 있나요? 인천 8등, 경기도 10등, 서울 13등이에요. 이거를 시 군구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인시 기흥구가 1등이고요. 그 다음 서울 강동구, 인천 연수구, 그 다음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 성남시 수정구, 당진시. 자, 무슨 얘기냐?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느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뭐냐? 완전 시골. 이런 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지방 중에서도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난 3년 동안의 인구수 증가율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제가 시도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은 세종, 인천, 경기, 충남 이렇게 지금 되고 시 군구 같은 경우도 일부 지방이어도 이렇게 인구가 느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소멸하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완전 착각이다. 제가 한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러 오는 베드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베드타운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실제로 일자리가 늘면서 또 인구까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화성 지역 같은 경우나 예. 뭐 용인 지역이나 뭐 이런 네. 지역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꼭 뭐든지 다 이렇게 슬럼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아까 그 울산 지역이 나왔잖아요. 저 울산 지역에 대한 아이러니 이거 좀 우리 이광수 대표님 한번 좀 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울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예쁜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고 네. 그 일자리도 있고 거기가 소득이 높아요. 높죠. 그런데 왜 거기 아파트 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쌉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소득 대비 지역의 일자리 뭐 저쪽에서 집값에 뭐 어떤 평균치를 얘기했잖아요. 울산은 왜 이러는 거야?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게 있습니다. 자가 점유율이요. 자가 점유율.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사는 가구 수가 훨씬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울산의 아파트를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울산이 그래서 독특한 측면이 울산이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샀으니까. 야, 오늘 여러분 이거 진짜 귀한 영상 내용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나 인구나 중요하죠.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집값은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붙어서 올라간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투자나 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수도권이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이 막 너무 경제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집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값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듣지 마음이 바뀌거든요. 아, 충격받았습니다. 자가 점유율이 높아서 주택 가격이 뛰지 않는다.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는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그냥 일단 사놓고 전세 주고 또 갭으로 올라갔다지 기다리고 지금 저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정부에서 인공호흡 하는 바람에 집값이 6, 7억 지금 갭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다. 울산에서 좀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한국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가점유율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돼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늘려야 돼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사실 일본에 제 지인들이 예전에 꽤 유학을 많이 갔었어. 일본 유학 간 친구들 제가 좀 밥 얻어먹으러 일본을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 친구들이 도쿄 중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세탁물 옮겨주기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전철 타고 한 1시간 15분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가면 집이 넓대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몇 명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왜냐면 집이 넓고 또 월세가 싸니까. 근데 다른 집들은 비어있는 집이 그때도 벌써 이게 한 25년 전 얘기거든요. 그럴 때도 그때 슬럼화가 돼가지고 밤에는 오히려 좀 길거리 여자 혼자 지나가면 무서운 동네들이 있다는 거야. 도쿄를 그 인근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젠가 우리도 베드타운들이 만약에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들로 해서 신규 아파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래된 아파트는 좀 슬럼화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충분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에 닥쳐올 미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도 문제지만 인구 고령화도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아직은 다행히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상당수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15년 뒤니까 상당히 또 고령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주택 가격이 싸고 이런데 뭔가 다시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은 저는 일본처럼 굉장히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나저나 우리 저 담당 PD가요. 미분양과 지방 양극화 현상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하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하지만 자유 의견은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해결책을 제가 오늘 어떤 신문기사 그리고 그 신문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찾았습니다. 야, 이 김기현 대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일단 한국 자력으로는 저는 답이 안 나온다. 왜냐면 외국인 수입. 그렇죠.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이런 이민업체 이 크게 하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갈수록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빠지고요. 영국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한국이에요. 아, 많이들 이민 가네요. 한국이 4번째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아유, 한국이 그래도 살기 제일 좋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이민을... 인구수 대비하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영국, 중국, 인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잖아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이민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는 나라 1등이 어딜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 뭐 이랬었는데 호주. 1등이 놀랍게도 압도적인 1등이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어디에 있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중동의 이런 불안한 이런데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부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세금적인 혜택이나 이런 정책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고급 인력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이런 베네핏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민 가는 부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아랍에미리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우리 한국도 살기 좋잖아요. 아유, 최고예요. 네? 사람들 수준 높죠. 의료 수준 높죠. 치안 좋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어떤 지방의 이런 양극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뭐 신생 이게 아니라고 봐야죠. 이거 해줘가지고 얼마나 애를 더 낳겠어요. 이거는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 되고,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한국에 이민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걸 만들어주고, 그러면 부자들이 오면은 뭐예요?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부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한국에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만들어주면 저는 한국이 정말 앞으로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걸 양극화, 지방과 이 수도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이민 오게 만들자 이거네요, 결국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부자 외국인. 부자 외국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더하기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부자 외국인을 데려오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일단 영어를 안 쓰고 영어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한글 배워야지, 걔네들이. 근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뭐냐면 교민을 데리고 오면 돼요. 교민들 오실까? 아니 교민 너무 오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메일이 엄청나게 오는데요.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귀국하고 싶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들. 이거 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교민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 교민들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럼 본인분들에게 뭐 어떤 혜택을 또 다시 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집값이 비싸니까 지방의 그런 소도시에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해서 싸게 만들어서 지방 소도시에 일자리가 없다니까. 그럼 그분들 와가지고 놀아? 아니 근데 지방의 소도시 일자리 느는데 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은퇴 연령기에 있고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돈을 쓰게 만들면 되니까 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민청이 아니라 교민청을 만들어야 돼요. 교민들을 우리는 너무 대우를 안 해줘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이광수 대표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체크하러 일주일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일주일 유학. 미국 가가지고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영어 안 쓰고 왔대잖아. 네? 그 정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방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해결책 저도 하나 되겠습니다. 양극화가 생기든 말든 그냥 두세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은 이 물 있는 대로 모이고 논 있는 대로 모이고 그 뭐예요? 일자리 있고 먹을 거 있는 곳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선 도저히 이게 너무 부쩍부쩍하고 막 비싸서 여기 도저히 탈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뭐 물가나 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또 가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오게끔 돼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라에서 뭐 어디다 아니 저기 아까 그 나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 다 가보세요. 상가 다 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다 서울로 올라와요. 뭘 혁신이야? 혁신 아니잖아 그거. 그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서울역에 가보세요. 월요일날 아침 한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면 캐리어 가방 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자취하러 또 가는 거예요. 지방 근무하러. 주말 되면 올라오고. 피곤해. 이거 하지 말고 양극화 현상 그냥 양극화 되면 나중에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치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반론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이거 끝까지 몰고 가게 하지 말고. 너무 맞는 말씀하시니까. 근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업 혁신 파크라고 해서 기업의 이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방의 미분양의 실태와 또 양극화, 지방의 슬럼화 이런 얘기를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진짜 주옥 같은 의견들이 있는데 울산의 집값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비싸지 않은 이유가 자가 점유율이 높아서 그렇다. 괜히 동의하는 말이고 자가 점유율이 높으면 그렇게 집 갖고 투기할 일이 별로 없다. 뭐 이건데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머니인사이드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